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미비해 이대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예정대로 진행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재임 시절 사돈일가 제약회사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권익위 부위원장 신분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여야의 검찰 수사권 폐지 합의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국민 우려를 거론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합의문을 재검토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여일 만에 3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영화관과 KTX 등에서의 음식 섭취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시식도 허용됩니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항일 군사조직인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았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한 정황도 포착됐는데,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전략 무기를 대거 선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 마린 르펜 후보를 제치고 20년 만에 프랑스에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로 첫 발을 뗄 예정이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고액 보수와 이해 충돌 의혹, 재산 형성 과정과 부인의 대기업 그림 판매 의혹 등이 이미 검증대에 올라 있습니다.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요구받은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해 청문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허술한 검증에 저희가 들러리가 서는 꼴이기 때문에 저희가 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간사에게 일정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청문회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한 후보자의 협조와 일정 재협의를 압박한 건데,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7일 제출됐으므로 관련 법상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한 후보자에게도 미진한 자료 제출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한다면서도 이를 핑계 삼아 청문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자료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이 중요한 국가의 일정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첫날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가 일정을 다시 논의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여야의 삿바 싸움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 전국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을 재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금요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 내용을 다시 살필 계획입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려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입법 추진은 무리이며 오늘 최고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어제 이준석 대표로부터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전화를 받아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 제도에서도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이뤄지면 여러 문제점이 악화할 거라며 중재안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 폐지 법안에 대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의원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쇄신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국회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정치 수사를 통해 늘 정권의 앞잡이만 해온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한 뒤 나온 검사 출신 홍준표 의원의 평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시간 만에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습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이 가시화하자 검찰은 이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몸을 낮췄습니다. 평검사회의에선 국민 비판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입장을 모았고 부장검사회의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외부 통제를 받는 등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변협과 민변, 참여연대 등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들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국민 의견은 여러 여론조사에서 5대4 비율로 나뉘며 한쪽에 전폭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권한 축소 앞에서만 선택적으로 집단행동 카드를 꺼냈던 검찰의 과거가 법안 내용 자체의 논의를 막고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의 진정성을 퇴색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안 자체의 문제점이 명확한 만큼 죄 없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끝까지 전방위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김호수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재안의 문제점 등을 호소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합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오늘 인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3차 선정안을 보고할 예정인데 이것이 거의 최종안이며 확정안은 오는 30일에 나온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산 소요 규모나 추가 이행 계획 검토가 필요한 과제 발표는 미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미래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 오후 3시에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에서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청와대 개방과 관련해 브리핑합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에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될 거란 전망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정책 발표 시점을 미뤘는데 애초 공언한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입주 12년 차가 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217제곱미터가 지난달 11일 50억 원에 팔렸는데 직전 거래보다 16억 원 상승한 가격입니다. 준공 40년이 지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도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158제곱미터가 직전 최고가보다 15억 원 뛴 51억 원에 지난달 18일 거래됐습니다. 많이 있죠. 연소시 완화되는 부분이라든지 토지 거래 허가 풀리는 거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런 거. 대선 이후 서울 강남과 서초 아파트 실거래가는 평균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향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가격 폭등 조짐에 인수위도 애초 계획했던 정책 발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써 혹여 시장에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정밀 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둘러 규제를 풀면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며 인수위 역시 이 부분을 고민 중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안전진단, 구조 안정성 비중 완화 등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새 정부는 공급 확대 쪽에 무게를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당 선의는 5년 임기 동안 공공택지 개발 142만 가구, 재건축 재개발 47만 가구 등을 포함해 2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으로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 청년 원가주택이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주택, 역세권 첫집을 논의 중입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을 80%로 올려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마련이나 재원 확보 같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야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확실한 신호를 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책 방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규제 완화라는 단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제도를 정비하고 재편하는 과정이라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사돈 일가의 제약사 주식을 거래 차익을 거둔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JW 중해제약 일가와 사돈을 맺은 지난 2015년 해당 제약사의 주식을 각각 500주와 3,688주씩 보유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배우자 정모 씨는 그해 8월 5일 중해제약 주식을 처음 매입한 뒤 수차례 사고 팔다가 12월 1일 남은 수량을 전량 매도해 1억 5천여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 후보자도 중해제약 주식을 매입했다가 이듬해 일부 매도하고 사위 이모 씨가 최대 주주인 중해홀딩스 주식을 새로 매입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일반인처럼 주식 시황을 보고 투자한 것뿐이라며 사돈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론스타 사태가 19년 만에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사태의 주연들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관련 의혹을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고 4조 원 넘는 이득을 보며 되팔았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으로 시작된 론스타 의혹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고 외환은행도 팔릴 만큼 부실하지 않았는데 정부가 매각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은행 감독 당국은 제대로 검증 또는 확인하지 않고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론스타 사태의 시작으로 꼽히는 건 지난 2003년 7월 15일에 열린 시민회의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재경부, 지금의 기재부는 외환은행이 부실해질 거라며 론스타에 유리한 이른바 예외 승인을 주장했는데 이 자리엔 추경호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외 승인에 해당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하는 그런 문서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추 후보자의 역할은 매각을 주저하던 금감위에 보낼 공문을 논의한 재경부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과장은 그때보다 5년 전인 1998년 유권 해석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02년 개정 전에 예전 은행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지적이 계속됩니다. 새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은행이 부실하건 아니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은행법에 기초한 유권 해석을 들먹이면서 산업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추경호 후보자는 외환은행 매각 12년 뒤인 지난 2015년엔 론스타와의 분쟁을 총지휘했고 다시 7년이 지난 지금 이번엔 나라 살림 국간지기로 론스타 사태를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정부에 5조 원 넘게 물어내라는 론스타와의 분쟁이 현재도 진행 중인 만큼 과거 매각을 도운 꼴인 추 후보자가 경제부총리가 되는 건 이해 충돌이란 비판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100% 승소 승패를 좀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고 추 후보자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 지난 2006년 책임 문제를 예상했지만 외환은행 부실화를 내버려두는 건 무책임한 일이었다며 자신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지금 역시 다 정리됐다는 입장인데 이는 당시 자신의 상관이던 변양호 재경부 국장의 무죄 확정을 강조하는 거로 보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 의혹이 한 번 더 들춰질 예정인 가운데 추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역설적으로 론스타 사건 수사의 주역들이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기자들과 함께하는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 행사 겸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의 등에 대해서 소회를 밝힐 걸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최근 가장 논란이 됐던 검수완박 법안 관련 의견, 임기 말 사면 가능성 등에 대한 생각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를 기존 계획보다 한 번 더 늘리고 일정을 당겨서 29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우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25일 경선 후보자 3명이 토론을 하고 27일 결선에 오른 후보 2명이 다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8일과 29일 결선 투표를 거쳐 최종 29일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어젯밤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 3,460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밤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만 명대 확진자가 집계된 건 지난 2월 7일 이후 76일 만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인 6만 2천여 명보다 2만 9천여 명 줄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갑니다. 방역 의료체계 일상 회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등 실내 다중시설의 음식 섭취가 허용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그동안 최고 등급인 1급을 유지해온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내려갑니다. 2급은 홍역 수두와 같은 등급인데 확진돼도 격리 의무가 없어 본인이 원할 때 동네 병의원에 치료받으러 가면 됩니다. 그러나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4주 동안은 이행기를 두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등 현재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4주가 지나고 다음 달 23일쯤 정부는 안착기를 선언하고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방역 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만 유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변수에 따라 일정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유행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져 신규 환자 수는 일요일 기준으로 지난 2월 13일 이후 9주 만에 가장 적은 6만 명대 중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00명대를 유지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4.9%로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관람할 수 있고 돔구장에서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열차와 항공기, 고속버스에서도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밀집도가 높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음식 섭취가 계속 금지됩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시음 행사도 허용됩니다. 다만 시식 행사 시설 사이에는 3m, 시식하는 사람들은 1m 이상씩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70대 유튜버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극좌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진 70대 표모 씨가 지난달 7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표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 분단을 즐깁니다. 우리 동족의 분단을 즐깁니다. 범행 계획적으로 저지르신 거 맞나요? 아닙니다. 모레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 재소자가 처음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표 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상주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달아났습니다. 도주한 A씨는 지난 21일 폭력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A씨는 지인과 면회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면회실 문을 열고 도망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대로 도주 경위와 함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가 차량 26대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입주민이 사이드미러나 차 유리를 둔기로 부수고 다닌 건데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아침 7시 20분쯤 서울 한강로 2가 아파트 지하 5층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검은색 옷차림을 한 남성이 차에 다가와 내려치려는 듯 팔을 높이 들자 얼마 뒤 차량에선 충격이 감지됩니다. 돌아서는 남성의 손에 들린 건 둔기. 해당 외제 차량은 운전석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기분은 안 좋죠. 차를 좀 아끼는 편이기도 하다 보니까 뉴스로만 보던 일이 많이 저한테 일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남성이 아침에 주차장을 오가면서 파손한 차량은 모두 26대. 3억 원 넘는 가격의 스포츠카를 포함해 고급 외제 차량을 위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착잡하죠. 당장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차량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차가 박살나 있어서 이거 갖고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CCTV를 확인해 범행 뒤 아파트에 들어가 있던 20대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외제차에 대한 피해 망상 있는 사람이 담당자가 이송을 행사기를 사건을 무마를 하고 있거든요. A씨는 보호자 요청에 따라 병원으로 옮겨진 상황. 마약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차량 소유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을 집계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전화를 거는 사람의 위치를 속일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활용하는 중계기가 일상생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중계기는 지하철역과 공사장, 일반 원룸까지 다양한 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통신사도 중계기 단속에 나섰지만 아직 보완할 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역 한쪽에 수상한 여행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걸려. 가보라. 가방을 열어보니 전화 거는 사람의 위치를 속일 수 있어 사기 범죄에 많이 활용되는 이른바 중계기가 들어 있습니다. 지하철역뿐 아니라 공사장부터 빈 원룸까지 중계기가 설치되는 곳도 다양합니다. 국제 번호가 아닌 010 번호로 발신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 설치하는 장비를 중계기라고 부르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서 계집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해 초 통신사와 경찰이 손을 맞잡고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법을 파악하는 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신고 번호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AI 기술, 위치 추적 기술을 활용해 중계기를 찾고 그 위치를 경찰에 제공해서 단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인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1분기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와 피해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무선망을 이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범죄를 추적하는 데는 통신사 대부분이 여전히 소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규제를 에 도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만큼 통신 사업자들 스스로 취약점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 걸로 보입니다. 병력 2만 명을 동원해서 신형 ICBM 같은 전략 무기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대규모 심야 열병식이 임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 병력이 2만 명가량 집결했고 지금까지 예행 연습에 장비만 250여 대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체계를 대거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른바 괴물 ICBM도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한미 정보당국의 판단에 의하면 이게 화성 17이 아니라 화성 15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이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화성 17형이라고 하니까 이 열병식에서 화성 17형을 어떻게 그들의 말대로 포장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보여줄지. 올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집권 10주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행사 규모도 관심사입니다. 지난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열병식에 15,000여 명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김일성 광장 앞에서 맞은편 주차탑에 있는 광장을 잇는 대동강 부교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성대한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이른바 항일 빨치산 창설일 기념 열병식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경제난을 극복할 항일 투쟁 정신을 강조하고 미국에 맞설 김 위원장의 군사적 성과를 과시하면서 체제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여부는 이번 열병식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최근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에 이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5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이겼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8시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대부분 마크롱 대통령이 57에서 58%, 르펜 후보가 41에서 4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엘라브는 마크롱 대통령이 57.6%, 르펜 후보가 42.4%를 득표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입소스와 소프라스테리아는 마크롱 대통령이 58.2%, 르펜 후보가 41.8%의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와 PDCR도 마크롱 대통령이 58%, 르펜 후보가 42% 득표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추정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6%포인트로 5년 전 32%포인트보다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는 지난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각각 28.8%, 23.1%의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르펜 후보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러시아군이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를 총공격하려 한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아조스탈 제철소는 러시아군의 2달 가까이 포위된 마리우폴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마지막 거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렉시 아리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보좌관은 현지 시간 2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군이 공군과 포병의 지원을 받아 아조스탈 제철소에 총공격을 가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조스탈 제철소에는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파이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부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유엔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민 아와드 유엔 우크라이나 위기조정관은 현지 시간 24일 성명을 내고 도시에 갇힌 민간인의 철수를 위해 마리우폴에서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와드 조정관의 성명은 전날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버스 파업이 예고돼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하루 남은 협상 시한 안에 막판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노조가 오는 2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0곳입니다. 이들은 8%대 임금 인상과 정부의 재정 지원, 고용 안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로서 코로나 위험을 온몸으로 받았던 우리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사측의 천박한 노동 인식 동의해야 합니까? 협상 시한은 26일 새벽 0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는다면 교통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서울에선 전체 시내버스의 98%에 해당하는 7,200여 대, 사실상 모든 기사가 파업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광역버스 2,000대와 시내버스 5,000여 대가 차고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도 버스 1,400여 대가 파업 참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들 등교 시간을 조정하고 전철 운행을 늘리거나 관용 버스나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택시 부재,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2019년 5월에도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사측과 막판 임금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가 다음 달 어린이날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레고랜드가 들어선 곳은 국내 최대 청동기 시대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온 유물을 보존하고 복원하겠다던 약속이 잘 지켜졌을지 홍성욱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 춘천 레고랜드 개발 부진의 유적지 발굴 현장. 국내 최대 규모 청동기 시대 유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4년간 발굴 작업을 거쳐 토기 등 유물 8,000점이 나왔고 고인돌 48기도 발굴됐습니다. 소형 문화재는 박물관 수장고로 옮겨졌지만 고인돌은 수송할 수 없어 현장에 임시 보관됐습니다. 강원도는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만들어 보존하겠다고 약속했고 문화재위원회가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레고랜드 정식 개장을 코앞에 둔 현재 약속은 지켜졌을까? 춘천 레고랜드 개발 부지에서 나온 청동기 시대 고인돌 등 유적들이 현재 옮겨진 곳입니다.
애초 약속과 달리 벌써 5년 넘게 이곳에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구석에 늘어선 비닐하우스, 검은 가림막에 덮여 있는 건 다름 아닌 해체된 고인돌 40여 기. 군데군데 잡초가 자라났고 나무까지 뿌리를 내렸습니다. 개장에 맞춰 조성하겠다던 박물관과 유적공원 부지는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레고랜드 개장과 함께 최소한 유적공원만큼은 조성해서 같이 문 열기로 했던 건데 그 약속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고 지킬 의지도 없고요.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이에요. 수년간 방치되면서 훼손 우려도 큽니다. 복원을 위해 각각 고인돌 바위에 숫자를 새겨놨다고는 하지만 훼손됐을 경우 온전한 복원도 어렵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의지와 의사도 전혀 없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것들이 아닌가.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수많은 유적들이 다시 내팽개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를 좀 금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개발을 위해 설립한 중도개발공사 측은 방치된 고인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화재청과 협의 후 유적공원과 박물관 조성을 서두르겠다고 뒤늦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선발 한승혁이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한 기아가 타선도 12개 안타를 폭발시키면서 키움을 14대 2로 대파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키움 포수 박동원의 트레이드 영입을 알린 기아가 안방마님을 잃게 된 키움을 상대로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2회 김규성의 홈런으로 대량 득점에 포문을 연 기아는 3회에는 제구력 난조를 보인 키움 선발 한현희를 상대로 6점을 뽑으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습니다. 기아 선발 한승혁은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해 3년 6개월 만에 감격의 선발승을 거뒀습니다. 스프링 캠프 때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한 효과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보다 이제 볼넷도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신감도 많이 붙어서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롯데는 홈런퍼 3방을 앞세워 삼성을 상대로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동희는 5회 승부의 쐐기를 박는 6호 솔로 홈런으로 이 부분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롯데가 삼성을 상대로 3연전을 모두 이긴 건 거의 6년 만입니다. 선두 SSG는 한유섬의 역전 투런 홈런을 앞세워 한화를 3대 1로 이기고 전날 당했던 시즌 첫 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 쪽 이제 1선발 김민우 선수한테는 그래도 좀 제가 통산 기록이 강해서 자신감은 있었고 좋은 타구가 나와서 이제 담장에 넘어간 것 같습니다. LG는 두산을 5대 0으로 꺾고 2위에 올랐습니다. 3회 오지안의 솔로포에 이어 6회 석점을 추가한 LG는 마운드에선 임창규가 5이닝 동안 2안타 무실점으로 시즌 2승째를 신고했습니다. NC는 연장 10회 초 대타 전민수의 결승타로 5연승을 달리던 KT를 잡고 3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서울과 서해안 지역에서는 밤사이 짙은 안개가 끼면서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흐린 날씨 속에 다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기온을 무려 8도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많게는 30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돌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여일 만에 3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영화관과 KTX 등에서의 음식 섭취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시식도 허용됩니다.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 미비해서 이대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예정대로 진행하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야의 검찰 수사권 폐지 합의문을 재검토합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반대 입장을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의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대한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회는 민간인 대피를 위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 단계인 1급에서 오늘부터 2급으로 내려갑니다. 감염병 2급은 홍역, 수두와 같은 등급으로 원래 확진됐을 때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에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4주 동안을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일주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쯤 안착기를 선언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등 실제 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방역 의료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영화관과 실내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의 시식도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 섭취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관 안에서 팝콘을 먹을 수 있고 돔고장에서 치킨과 맥주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환기로 공기질을 관리하고 시식 행사 시설과 이용자들의 일정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국 상하이 봉쇄의 실상을 전하는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습니다. 검역 당국의 잇따른 삭제 조치에도 중국인들이 침묵을 깨고 저항의 목소리 내는 겁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4월의 소리란 제목의 6분짜리 동영상입니다. 흑백 도시 전경 위에 상하이 봉쇄의 실상을 전하는 육성 파일이 날짜별로 덧입혀져 있습니다. 아빠 엄마 곁을 떠나 격리되는 아이의 울음소리. 아픈 아버지를 병원에 보내달라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도 봉쇄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겠다는 성토에도 아랑곳 않는 방역 요원들의 횡포. 10년 동란으로 불리는 문화 대혁명 시절 홍위병에 빗대 백유병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상하이의 한 래퍼는 이런 실상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랩을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서서히 고개를 드는 저항의 목소리들. 중국 당국은 검열하고 차단하기 바쁩니다. 완고한 제로 코로나 원칙도 변할 줄 모릅니다. 奥密克戎现在传播这么快，危害又这么小，那么是不是我们就开始放松它，我就可以不管它？我以为我们现在还没有到那种阶段。 이대로라면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검찰 수사권 폐지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접 조사 범위에서 선거 범죄가 빠지면서 야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문제를 두고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여야. 결국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토대로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틀 만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돌연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일선 수사 인력들이 자신들의 우려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하고 있다며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의 수고는 존중하지만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YTN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와 이미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법사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합의안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야의 합의사항을 당대표가 뒤집는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향후 정국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불거진 상황인데 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공직자, 선거범죄가 빠진 것을 두고는 정치권 야합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애둘러 우려의 뜻을 전했고 일련의 과정들을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이 모습들과 함께 잘 듣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것이야말로 이해 충돌이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습니까? 관련 논의를 이어갈 사법개혁특위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전제가 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할 예정인데 관할과 수사인력, 청장 임명 문제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 논란과 갈등 속 검찰개혁 추진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어제 이 대표로부터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전화를 받아서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 제도에서도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이루어지면 여러 문제점이 악화할 거라며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의 문제점과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합니다. 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중재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22일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고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갈등으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한 후보자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요구받은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해 청문회를 계획대로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가 1970년 임관 이후 받은 봉급 내역의 전부를 요구하는 등 현 시점에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를 핑계로 청문회를 열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오늘 파행하고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사돈 일가의 제약회사 주식을 매매해서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 권익위 부위원장에 역임하면서 자신과 특수관계인 제약사 주식을 거래한 겁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적은 없다며 해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일 때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2015년 이 후보자는 JW 중해제약 주식을 500주 보유했고 부인은 3,600여 주를 가지고 있다가 판 것으로 나옵니다. 당시 중해제약 주가는 신약 개발 기대감 등으로 연초 대비 몇 배에 이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에 따른 같은 해 10월 중해제약 이종호 명예회장의 외손자인 이모 씨와 결혼합니다. 이 후보자 부부 가운데 주식 보유량이 많은 부인 정모 씨가 중해제약 주식을 처음 산 건
2015년 8월 5일. 딸이 결혼하기 2달여 전으로 당시 주가는 종가 기준 31,750원입니다. 매수 이틀 뒤에는 중해제약이 신약 기술을 수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며 주가가 17%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정 씨는 이후 수차례 중해제약 주식을 거래하다가 이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되고 한 달쯤 뒤 남은 물량을 모두 매도합니다. 당시 종가는 44,600원이었습니다. 배우자 정 씨는 이런 주식 거래로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정확한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주가 그래프 등으로 볼 때 매매 차익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도 부인과 비슷한 시기에 중해제약 주식을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중해제약을 일부 팔고 사위 이모 씨가 최대 주주인 지주사 중해홀딩스 주식을 샀습니다. 권익위를 이끌며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의뢰할 수 있는데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제약사 주식을 거래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측은 일반인처럼 주식 시황을 보고 투자를 했다며 사돈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일이 아니었는지도 물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마지막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난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또 종교계 등이 요구하는 특별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일을 2주 앞두고 기자들과 직접 만나 간담회를 가집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들과 직접적인 소통에 나선 것은 지난해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이후 대략 1년 만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먼저 지난 5년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코로나19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를 언급하고 이루지 못한 과제들에 대한 아쉬움 등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정부에 대한 조언과 퇴임 이후 삶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한 데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 한 차례 사의를 반려한 김호수 검찰총장이 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낼지도 관심입니다. 이어 최근 불교계와 시민사회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특별 사면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잇따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문 대통령이 부처님 오신 날 계기 특별 사면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임기 중 마지막 언론과의 직접 소통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첫째 주에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영상백서의 일환으로 제작한 문 대통령의 특별 인터뷰 영상이 공개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 영상을 통해 코로나19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국가 도약을 함께 이뤄낸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새 정부가 자립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25년 폐지될 운명이었던 자사고가 부활하게 된 건데 6월 예정된 교육감 선거와 맞물리면서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며 진행됐던 자사고 폐지 정책이 전면 중단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새 정부 교육수장으로 지목된 김인철 후보자 모두 학생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자사고 유지에 힘을 싣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시 확대에 자사고 기사회생까지 맞물리면서 특목고 경쟁률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관련된 논란 역시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외고와 자사고가 학교 서열화와 성적 줄 세우기를 가속화하며 특권 학교로 군림할 거란 비판입니다.
그 지원을 하는 계층 자체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학비 자체가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무리 이제 세금을 투입을 하고 선생님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도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놓은 학교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2019년 자사고 폐지 발표 뒤에도 사교육비는 여전한 데다 일반고 중 성적이 좋은 강남 8학군에 인구 유입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은데 자사고 폐지를 고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사고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선발 시험이 없기 때문에 자사고 입시를 위한 사실 사교육이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를 일종의 제로섬 관계로 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입시 과열 문제는 노동 환경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자사고나 그런 학교가 없으면 서열화가 안 생기냐. 좋은 직장은 굉장히 일부에 한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노동 구조, 이런 데에 교육의 경쟁, 또 교육 본질 훼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목고 존치 문제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새 정부 정책이 바뀌어도 폐지를 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수 진영에선 자사고를 존치하고 대신 혁신학교를 폐지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서울 등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몸이 묶인 채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쫓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기초생활연금을 받으며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온 거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워낙 사람을 많이 알아요. 많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근데 요즘은 집으로 사람이 안 오는데. 예전에는 많이 왔는데 이제는 사람 집으로 더 안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못마땅하고 얼굴은 성격이고 그런 데다가 좀 불친한 좀 성하고 그렇게 했죠. 발견 당시 A씨는 손발이 끈에 묶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시신 부검을 통해 타살 정황을 확인했고 같은 아파트에 살던 40대 남성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뒤쫓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가 숨진 채 발견되기 하루 전 A씨와 동선이 일부 겹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A씨와 만나서 대화하는 모습이 다른 주민에게 목격된 겁니다. 경찰은 이후 B씨가 종적을 감춘 점으로 미루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B씨가 평소 숨진 A씨와 알고 지냈는지 채무관계 같은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등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무엇인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70대 유튜버가 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어제 새벽 3시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70살 표모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표 씨는 동료 재소자의 신고로 발견됐는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유치장에 있던 21살 A씨가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폭력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수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고가의 차량을 무더기로 보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한강로 2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수십 대를 파손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 5층에서 주차돼 있던 외제 스포츠카 등 고가의 차량 26대를 둔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릉과 동해 산불 피해 지역에서 크고 작은 낙석과 토사 유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응급복구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가운데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산사태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일 대형 산불로 축구장 2,0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한 강릉시 옥계면. 검게 그을린 비탈면 곳곳이 금가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냈습니다. 도로 옆 낙석 방지망은 쏟아져 내린 바위와 흙더미에 맥없이 휘어졌습니다. 한아름보다 더 크죠. 그런 게 떨어져가지고 포크레인을 동해분이 치웠어요. 검게 탄 소나무는 당장에라도 주택을 덮칠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주택가 주변 야산입니다. 이렇게 살짝만 힘을 줘도 흙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적은 비에도 산에서 흘러내리는 토사가 크게 늘면서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산이 지금 물이 금이 가서 내려 흘러요. 장마가 시작한다 그러면 다시 더 물이 질까 봐 겁이 난다고요. 산불 피해 지역은 계곡 토사 유출량이 일반 숲보다 4배 이상 늘어납니다. 뜨거운 불길에 나무와 흙이 타버리면서 빗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생들이 고사하면서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돼서 빗물이 지표로 이제 유출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이번 강릉 동해 산불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20여 곳. 하지만 이 가운데 응급복구 공사가 시작된 곳은 아직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기간 적어도 90일 이상은 주어져야 되거든요. 예. 좀 비 오고 이러면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장마철을 앞두고 응급복구마저 늦어지면서 자칫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유엔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미나와드 유엔 우크라이나 위기조정관은 현지 시각 24일 성명을 내고 도시에 갇힌 민간인의 철수를 위해 마리우폴에서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와드 조정관의 성명은 전날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준비가 돼 있냐는 질문에 러시아의 범죄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봤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줄었던 가계빚이 이달 들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 이게 더 증가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개월째 감소해온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국민 등 5대 은행의 지난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모두 703조 4,4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월 말과 비교해 2,547억 원 늘었는데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06조 6천억 원에서 507조 1천억 원으로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133조 3천억 원에서 133조 2천억 원으로 1천여억 원 감소했습니다. 4월 말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6일 남아 이달 가계대출은 3월보다 증가한 상태로 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1월에 1조 3천억 원, 2월 1조 7천억 원, 3월 2조 7천억 원 등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은행권 전체로는 작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이어진 4개월째 감소 행진이 이달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데다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경쟁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은행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규제가 일부 완화되고 오는 8월부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나면 대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억제 의지를 분명히 밝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연착륙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시그널을 통해
증가세를 계속 완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곡물가 인상, 글로벌 병목 현상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내외 잇따른 악재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YTN 박병은입니다. 전국 버스노조가 예고한 노선버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버스노조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내일 새벽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는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버스노조는 임금 8%대 인상과 정부의 재정 지원, 기사 고용 안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고 내일 새벽 0시를 시한으로 사측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협상이 결렬돼 파업이 실현되면 서울 시내버스의 98%인 7,200여 대, 경기 광역버스 2,000대와 시내버스 5,000여 대 운행이 멈추는 등 전국 곳곳에서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가격이 무려 4억 원에 육박해 했던 백혈병 치료제 카티에 대해서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문이 크게 넓어졌는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카티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치료제가 듣지 않는 백혈병 환자를 치료해 꿈의 항암제로 불리는 카티 치료제.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면역세포인 T세포를 이용하는 일종의 세포 치료제입니다. 이 T세포를 우리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그 T세포를 암의 특징적인 표지자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혈액암들은 고형암하고 다르게 그 표지자가 좀 독특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특한 표지자를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T세포를 조작을 해서 몸에다 넣어주는 거죠. 국내에서는 미국 노바티스의 카티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간 1회 치료 비용이 3억 6천만 원에 달해 환자의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이 최대 600만 원 이내로 대폭 줄었습니다. 치료 비용이 낮아지면서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뿐 아니라 관련 국내 기업의 연구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선두 기업이 건보 적용을 받으면서 후발 기업들도 향후 건보 적용 가능성이 커져 사업성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지난해 2월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뒤 현재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은 현재 4명 중에 3명이 완전 관해가 되었는데요. 완전 관해라는 것은 이제 암 환자의 몸 안에서 암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을 완전 관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상 2상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전체 65명의 환자의 결과를 모으는 것이 저희 임상 2상의 목표입니다. 또 다른 바이오 기업도 지난해 말 식약처로부터 임상 시험을 승인받았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해외보다 상용화에는 뒤처졌지만 효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해외 카티를 이용할 경우 환자의 T세포를 해외에 보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한계가 있었는데 국산 카티가 나오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돼 환자에게 큰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습니다. 밤부터는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 또 지리산 부근에도 최고 120mm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이 지역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때이른 여름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 대전은 28도, 광주도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무려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 수요일부터는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연기를 요구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로 첫 발을 뗄 예정이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하며 받은 고액 보수와 이해 충돌 의혹, 재산 형성 과정과 부인의 대기업 그림 판매 의혹 등이 이미 검증대에 올라 있습니다. 한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한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요구받은 검증 자료 제출을 거부해 청문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허술한 검증에 저희가 들러리가 서는 꼴이기 때문에 저희가 2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간사에게 일정 협의를 요청드렸습니다. 청문회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한 후보자의 협조와 일정 재협의를 압박한 건데 국민의힘은 난색을 보였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7일 제출됐으므로 관련법상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한 후보자에게도 미진한 자료 제출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한다면서도 이를 핑계 삼아 청문회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자료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청문회에 참석하셔서 이 중요한 국가의 일정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한 후보자 청문회는 첫날부터 파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여야가 일정을 다시 논의할 여지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여야의 삿바 싸움이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청문회 전국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검찰 수사권의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을 재검토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9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금요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법안 합의문 내용을 다시 살필 계획입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서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검수완박 중재안의 입법 추진은 무리이며 오늘 최고위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경선 토론회를 기존 계획보다 한 번 더 늘리고 일정을 당겨 29일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25일 경선 후보자 3명이 토론을 하고 27일 결선에 오른 후보 2명이 다시 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8일과 29일 결선 투표를 거쳐서 최종 29일 서울시장 후보가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를 고사함에 따라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임기 마무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힐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중 마지막으로 기자들과 함께하는 청와대 출입기자 초청 행사 겸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년 동안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에 대해서 소회를 밝힐 걸로 전망됩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와 5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강상욱 기자입니다. 프랑스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은 현지 시간 24일 오후 8시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나자마자 일제히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대부분 마크롱 대통령이 57에서 58%, 르펜 후보가 41에서 42%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엘라브는 마크롱 대통령이 57.6%, 르펜 후보가 42.4%를 득표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입소스와 소프라스테리아는 마크롱 대통령이 58.2%,
르펜 후보가 41.8%의 득표율을 기록한다고 예상했습니다. 프랑스 여론연구소와 PDCR도 마크롱 대통령이 58%, 르펜 후보가 42% 득표율을 확보할 것이라는 비슷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들이 추정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6%포인트로 5년 전 32%포인트보다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르펜 후보는 지난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각각 28.8%, 23.1%의 득표율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프랑스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프랑스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자크 시라크 대통령 이후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르펜 후보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러시아를 두둔하고 유럽의 대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러시아 침략 60일째이자 동방정교 부활절이었던 어제도 우크라이나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고 우크라이나군과 민간인 3천 명이 갇혀 있는 남부 마리우폴의 제철소를 러시아군이 총공격할 것이라는 불안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동방정교 부활절인 일요일 마리우폴에 고립된 우크라이나군 아조우 연대가 공개한 드론 촬영 사진입니다. 성한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내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봉쇄된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과 민간인 1,000여 명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Христос воскрес, шановна Україна. Сьогодні великий день. І навіть попри це ворог продовжує скидати авіаційні бомби, гатить корабельна артилерія, стріляють гармати, продовжують бити ворожі танки, піхота пробує штурмувати. 러시아군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 21일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뒤 지상군을 진입시키지 않고 있으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항복을 강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제철소 근처에서 회담을 열자고 제안하는 등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Не забудеш про Маріуполь і його героїчних захисників. 폐허가 된 마리우폴 시내에서 주민 10만여 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리우폴이 21세기 최대의 전쟁 범죄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마리우폴에서 살해된 민간인의 수를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할 집단 매장지의 위치가 위성사진 등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새로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전투가 계속돼 상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두 나라 군 대변인들이 밝혔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파이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현지 시간 24일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하고 있는 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왔다고 답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특정 국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4개국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에 등재돼 있습니다. 유엔이 러시아군에 포위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아민 아와드 유엔 우크라이나 위기조정관은 현지 시간 24일 성명을 내고 도시에 갇힌 민간인 철수를 위해서 마리우폴에서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와드 조정관의 성명은 전날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이후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협의단이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꼬여있던 한일 관계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오는 27일 기시다 총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출국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최악의 상태로 방치되어 온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인식을 당선인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동안 한일 관계가 경색되고 격착 상태에 빠져 있었지만 예를 들면 과거 김대중 오부지 2.0 파트너십 선언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그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김대중 오부지 선언의 그 기조를 계속 발전시킨다는 그런 인식을 당선인이 갖고 계시다. 네, 최근 일본이 미국과 군사훈련을 이어가면서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다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상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항공모함 링컨함에서 최신의 F-35 전투기들이 이륙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에서 일본과 연합훈련을 마친 링컨함은 일본 주변 해역에서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쿄 앞바다에 이른 항모 링컨함에 램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가 헬기를 타고 방문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성 장관도 자주색 양복을 입고 함께 도착했습니다. 이메뉴얼 미국 대사는 함상 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의 안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것입니다. Aggressors in the region are acting in bad faith and threatening peace and stability, as well as the values w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old dear. 하야시 장관은 일본도 군사력을 증강해 미국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日本の防衛力、これを抜本的に強化をするということも含めてですね、日米同盟の抑止力、対処力、この一層の強化に向けてですね、米国と引き続き緊密に連携を強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매체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위협을 빌미로 군비 증강에 나섰다며 경계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동아시아에도 긴장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버스 파업이 예고돼 있죠. 협상 시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막판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임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노조가 오는 26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지역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0곳입니다. 이들은 8%대 임금 인상과 정부의 재정 지원, 고용 안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로서 코로나 위험을 온몸으로 받았던 우리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2년 연속 동결하겠다는 사측의 천박한 노동인식 동의해야 합니까? 협상 시한은 26일 새벽 0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는다면 교통 대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서울에선 전체 시내버스의 98%에 해당하는 7,200여 대, 사실상 모든 기사가 파업에 참여할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도 광역버스 2,000대와 시내버스 5,000여 대가 차고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서도 버스 1,400여 대가 파업 참여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생들 등교 시간을 조정하고 전철 운행을 늘리거나 관용 버스나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택시 부재, 승용차 요일제를 일시 해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응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2019년 5월에도 버스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가 사측과 막판 임금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다음 달 2일까지 지하철 시비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다음 달 2일 청문회에서 전장현 입장 관련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때까지 시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현은 장애인 이동권 대책 등의 인수위가 공식 답변을 주지 않는다며 지난 2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비를 재개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로비 의혹 사건의 스모킹 건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이 오늘 처음 법정에서 공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의 공판을 열어서 정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과 녹음 파일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정 회계사부터 증인 신문합니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게서 김 씨 등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검찰에 제출한 이유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70대 유튜버가 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경북 상주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가 감시 소홀에 틈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극좌 성향의 유튜버로 알려진 70대 표모 씨가 지난달 7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표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 분단을 즐깁니다. 우리 동족의 분단을 즐깁니다. 범행 계획적으로 저지르신 거 맞나요? 아닙니다. 모레 첫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어제 새벽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동료 재소자가 처음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표 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상주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달아났습니다. 도주한 A씨는 지난 21일 폭력 혐의로 붙잡혀 유치장에 입감됐습니다. A씨는 지인과 면회 도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면회실 문을 열고 도망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붙잡는 대로 도주 경위와 함께 유치장 관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KB와 신한, 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지난 1분기에만 9조 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거두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은행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KB와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올 들어 3월까지 역대 최대 이익을 거뒀습니다. KB와 신한금융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1조 4천억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고 하나와 우리금융도 큰 폭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들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사상 최대인 14조 원대의 순이익을 거뒀는데 올해도 역대급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이 막대한 순이익은 이자 수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 금리가 오르니 은행들이 받는 이자는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B금융이 2조 6천억이 넘는 이자 수익을 챙기는 등 4대 금융지주는 1분기에만 9조 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쓸어 담았습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지난 1월 기준 잔액 기준 2.24%포인트로 30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시장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자가 낮은 수시 입출금 예금으로 돈이 몰리면서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두둑한 이자를 챙기고 있지만 영끌로 빚을 끌어쓴 대출자는 울상입니다. 예대 금리차가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예대 금리차 주기적 공시제도 도입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사업보고서 등을 월별로 공개해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내용입니다.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대 금리 차이를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금리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왜곡하며 오히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자 폭리로 재배만 굴린다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지주들은 분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 달래기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밤사이 짙은 안개가 끼면서 서울과 서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흐린 날씨 속에 다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예년 기온을 무려 8도나 웃돌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늦은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많게는 300mm 이상,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최고 120mm,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최고 7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초속 20m 이상의 소형 태풍급 돌풍까지 몰아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때이른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부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 수요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고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